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지스트 김윤수입니다. 제가 이 강의 시간이 오후 7시라고 해서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좀 의아했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 오후 7시에 엄청 놀고 있었는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 미래의 경쟁자로서 좀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능한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뒤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쉽게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발표 자료에 이렇게 프로젝터에서 빛이 나와서 쏘고 있잖아요. 저 프로젝터는 누가 그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죠? 예. 너무 뻔한 질문이었나요? 예, 이 프로젝터도 그렇고, 이 조명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핸드폰에도 다 전기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는 여러 가지로 정해질 수 있지만, 이제 에너지인 거죠. 근데 에너지가 뭔가요? 맞습니다. 힘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이제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면은 그게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사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거를 대학생 때 들어가서 배우면은 더 어렵게 느껴지고, 대학원생 때 더 공부를 하면은 그 정의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런 건 어떤가요? 야. 초등학생 혹시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에너지라는 용어를 여기서 좀 먼저 접했던 것 같아요. 이거 에네르기파라고 하거든요. 그 에네르기가 이제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접한 에너지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처음 접한 에너지. 사실 그 에너지가, 이거는 제가 그냥 웃자고 이제 갖고 온 거고, 에너지라는 것도 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 우리가 오늘 다룰 이제 전기의 형태도 있고, 또 태양이 이제 스스로 빛을 내고 이제 열을 내는 그런 에너지의 원천인 이제 핵융합 에너지도 있고, 또 우리가 물을 가열하면은 물이 이제 팔팔 끓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열 에너지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거의 이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되는지는, 이 에너지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제 형태 중에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사용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전기인가? 이 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의 발전소들, 원이 클수록 큰 발전소가 있는 위치들입니다. 우리나라 지도 위에 발전소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나온 거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 인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모여 살고 있는지 그 인구 분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애니메이션까지 준비하진 못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두 지도를 한번 이렇게 포개서 이제 겹쳐 보시면은 그 인구가 밀집한 곳이랑 에너지가 생산되는 그 발전소가 있는 곳이랑 굉장히 조금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위치가 다른 거죠.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럼 에너지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을 켰는데 한참 뒤에 불이 들어온다면은 못 쓰겠죠. 너무 불편해서. 핸드폰 충전하려고 전선 꼽았는데 한참 뒤에 이제 충전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불편해서 못 쓰겠죠. 바로바로 거의 그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에너지, 그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열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도 이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이건 어떤 형태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기는 말 그대로 이제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죠. 왜냐면은 사실 빛이 이제 전자기파의 한 그냥 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전체 전자기파를 이렇게 전자기파가 흔들리는 주파수라고 하는데, 전자기파가 흔들리는 속도를,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대를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주 그 전자기파의 그냥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나 전기나 같은 성질인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둘이 같은 겁니다. 전기가 이제 그만큼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야겠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송전탑. 이 송전망을 통해서 아주 높은 전압의 송전망을 통해서 우리한테 장거리로 전송되어 옵니다. 근데 이 송전망은 그 전압의 그 세기가 아주 세기 때문에 우리 근처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압을 낮춰야겠죠. 그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한 이제 시내 진입하기 전에 어디 도시 한 외곽쯤에 변전소들이 있습니다. 그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춥니다. 전압을 낮추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편하게 전봇대라고 하는 전주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기가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죠. 이 전력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관이랑 같습니다. 사람의 혈관을 통해서 그 피가 우리 온몸에 전달되어서 산소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중간에 어디 혈관이 막히거나 뭔가 이제 크게 고장이 난다면은 이제 우리가 몸을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 전력망이라는 거는 우리 나라의 혈관이나 같은 겁니다. 전력망이라는 것도 어딘가에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난다면은 그 근처는 혹은 많은 부분은 이제 작동을 못할 수가 있겠죠. 공장이 안 돌아가거나 우리가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정말 웃기는 부분인데 재밌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가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아주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시간이랑 용도에 따라서 진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뭐 장난감에 건전지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이 건전지에서 쓰는, 여기서도 결국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건전지를 통해서 쓰는 전기 에너지가 물론 더 비싸겠죠. 이 전기 에너지가 더 비싸긴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이게 우리가 콘센트에서 쉽게 말하면 한전에서 끌어 쓰는 이 전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비쌀까요? 예, 요거는 아마 그 팜플렛이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이제 미리 아셨을 텐데,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보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는데 거의 만 배가 비쌉니다. 물론 건전지의 재료비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전기 에너지의 가격으로만 봤을 때 거의 만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앞으로 장난감에 건전지 필요하다고 편의점 가서 건전지를 살 때 내가 만 배나 비싼 돈을 주고 이 에너지를 사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싸죠. 예. 그리고 이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하루 안에 쓰는 그 전기도 그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전기도 용도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전기 요금표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교육용 전력을
이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계절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다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시간대가 여름철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의 시간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금부터 한 3개월 뒤 6월, 7월, 8월 됐을 때 그때 전기를 쓰면은 내가 전기를 밤 11시에 쓰는 거랑 전기를 아침 10시에 쓰는 거랑 전기를 오후 2시에 쓰는 거랑 똑같은 날인데도 전기요금이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주식도 이렇게는 변동 안 하거든요. 하루 안에 거의 가치가 이렇게 3배나 변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밤늦게 그 컴퓨터 게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밤늦게 한번 혼났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밤늦게 컴퓨터 게임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걸려서 혼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저는 저렴한 전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게 사용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변명하시면은 사실 되지 않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교육용 전기지만 가정용 전기는 다 똑같습니다. 밤에 쓰나 낮에 쓰나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첨언 드리자면은 가정용 전기랑 이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시간대별로 차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연구는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집에서 쓰면은 우리가 한 달 전기요금 한 3만 원 내외로 나가잖아요. 좀 많이 쓰면 한 5만 원까지. 한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내가 한 달 전기요금 한 10% 정도 아낀다고 해봐야 한 몇천 원이에요. 3천 원. 그런 걸로는 사실 우리가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죠. 내가 몇천 원 아끼자고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요금을 조금 아끼자는 건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요, 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내는 한 달 전기요금이거든요. 보통 한 봄, 가을에는 조금 덜 내고 여름, 겨울에는 좀 더 많이 내는데 2억 5천에서 3억 5천 한 달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평균 한 3억 원을 내는 건데 이건 저희가 전기를 막 펑펑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전기를 쓰는 연구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딱히 특별히 더 많이 내는 건 아니고 그냥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의 이제 기관에서는 이런 정도가 나가고요. 참고로 개인의 집에서 이제 한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그런 분들은 한 달 전기요금이 이제 그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10% 절약하면은 한 달에 3천만 원. 1년이면은 1년에 이제 3억 6천 이렇게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같은 전기인데 하루에도 같은 날에도 이렇게 막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은 전기 에너지의 수요, 그러니까 쓰는 것, 그 공급, 만들어내는 것, 이 둘 간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가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기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전기의 이제 수요랑 공급을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라는 데서 합니다. 예전에 한전이랑 이제 한 몸이었다가 이제 떨어진 데인데 다 분리된 데인데 이제 한국전력거래소라는 데서 전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오늘 다음 날 1시간 단위로 24시간에 대해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쓸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면은 1시에는 이만큼 쓰겠고 2시에는 이만큼 쓰겠고 3시에는 이만큼 쓰겠고 이걸 예측을 해요. 이걸 예측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예측된 곡선을 갖고 놓고 이렇게 저렴한 발전기부터 이게 쌓아 올립니다. 참고로 이건 연료비 단가를 기준으로 한 건데 정확히 이 금액이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력거래소에 있는 자료를 이제 그대로 재편집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로 들면은 시간대별로 가장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죠. 쭉 이 위로 뭐 더 있겠죠, 원래는. 쌓아 올리면은 자, 쌓아 올리고 보면은 여기서 보이죠? 수요 곡선이랑 그 발전기가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전기가 여기까지 필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왜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른지 이제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이 1시에는 얘까지 켜야 되는데 얘 연료비가 75.1원이니까 이때 켜진 발전기들은 75.1원을 다 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럼 이때는 41.8원, 이때는 32.1원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대별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다음날 무슨 발전기를 켜고 끌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왜 이렇게 하루 전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켜고 끄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발전기 켜고 끄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명 스위치 켜고 끄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금방금방 되지 않아요. 탁탁탁탁 하면은 막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발전기를 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인데 원자력 발전소를 차갑게 식은 상태에서 다시 켤 때 얼마나 걸리냐면은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한 그 정도로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미리 계획해 놓지 않으면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예측이잖아요. 예측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한 게 과연 맞을까요? 예측은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게 예측이에요. 실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예측이 조금씩 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틀린 것에 대해서도 다시 수요 조절을 맞춰줘야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맞춰주냐면은 이때 우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개념에서 나왔지만 주파수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주파수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발전기가 회전하는 속도예요. 우리나라는 주파수가 60Hz거든요. 60Hz가 무슨 말이냐면은 1초에 60바퀴 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발전기 이렇게 반대쪽에는 전기 부하가 수요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거를 어떤 무거운 짐이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무거운 짐의 무게가 10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60Hz로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이 힘을 맞춰줍니다. 처음에 돌릴 때는 좀 힘이 많이 들겠죠? 근데 돌리고 나서 내가 60Hz로 딱 맞춰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는 일정한 힘을 주고 있으면은 60Hz로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걸려있는 짐이 갑자기 무거워진 거예요. 근데 얼마가 무거워졌는지 이건 내가 몰라도 돼요. 그냥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무거워지면은 내가 딱 힘에 붙이기 시작하고 그럼 돌리는 속도가 이제 조금 늦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때 회전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사람들은 전국의 부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아서 발전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파수 하나만 보고 있으면 돼요. 주파수 하나만 보고, 왜냐면 주파수는 전국 어디서 재든 다 비슷한 값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재나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거기 한번 재봐라. 그래서 둘이 비교해보나 거의 비슷한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한 군데 집어서 주파수를 보고 주파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고, 반대로 이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면은 이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주파수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측으로도 못 맞췄던 그때 바뀌는 그 수요와 공급을 이 주파수를 보고 이제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 공급을 어떻게 맞추는지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 알게 된 게 있죠. 아까 제가 가격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안을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수요를 내가 시간대별로 사용하는 전기를 조금씩 조절한다면은, 물론 나 혼자 조절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수요를 조금씩 조절한다면은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연료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때는 원자력만 사용하죠. 이때는 석탄, 이때는 석탄에 석유까지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주제랑 이제 관련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연료별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표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체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어떻구나라는 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소비를 보면은 여기는 거의 열이고요. 여기는 다 이제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열, 전기, 아니면 수송. 수송이라는 거는 우리 자동차, 우리 기름 넣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건 최종 소비가 이렇다는 거고,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료를 때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산업이나 가정에도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 이 밥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수입해서 오는 거죠. 93%가 다 수입해서 오는 겁니다. 석유, 그리고 석탄, 유연탄, 무연탄이 있는데 둘 다 석유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연기 나는 석탄, 연기 안 나는 석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라늄이 핵이죠. LNG는 가스입니다. 가스, 석유, 석탄, 핵, 우라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 생산되는 게 조금 있는데 7% 정도 되는데, 국내에 생산되는 것 중에서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7%는 이제 수력이랑 신재생. 왜냐면 우리가 햇빛이랑 바람은 수입해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국내에서 조금 나오는 게 이제 무연탄 정도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이제 보시고,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전기 에너지잖아요, 우리 오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기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순으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석탄, 원자력, LNG, 가스죠. 이제 신재생, 수력, 석유. 여러분들 석유는 이제 전기 만들 때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석유 없어도 전기 만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석유는 거의 다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좀 썼지만 지금은 비싸서 이제 안 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얘네들을 갖고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먼저 우리가 좀 탈락시킬 거, 석탄, 가스, 석유. 얘네는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얘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렇지 좀 있지. 여기 보시면은 석탄이 가장 많고 석유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자동차에서 많이 더 쓰니까 전기 쓸 때는 이제 차치하고, 근데 이제 점점 그 자동차도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송 부문도 사실 많이 전기로 바뀌고 있고, 또 아까 그 열에너지 부분도 사실 많은 부분이 전기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열을 내는데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라디에이터도 있고요. 이래서 이제 그 연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연료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깨끗한 전기를 쓰기에는 조금 이제 안 좋겠구나. 그래서 일단 얘네 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탈락시킵니다. 얘네 탈락.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 남았죠? 네. 원자력이랑 이제 신재생이랑 수력이랑 남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원자력을 볼까요? 원자력은 단점 중에 하나가 물론 그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과정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논란거리가 많으니까 일단 그거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1분당 발전량을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냐. 이거를 보면은 수력이 제일 빠릅니다. 수력 양수. 왜냐면 이거는 그냥 숨은 열면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오면서 막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아주 사랑합니다. 대응하기 아주 좋거든요. 얘네는 이제 1분에 이제 160메가와트씩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복합화력, 기력 다 이 정도는 되지만 원자력은 1분에 2.4메가 이 정도면 사실 거의 그 반응을 거의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이 이제 큰 게 한기가 보통 10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1000 중에서 1분당 2.4 정도밖에 못 바꾸는 거니까 속도가 이제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원자력 탈락. 자, 원자력을 근데 이제 원자력이 무조건 탈락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쓸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일단 속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그 하루 동안에 전기를 쓰는 그 패턴이에요. 제가 다른 두 나라를 이렇게 그냥 갖고 온 건데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이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원자력은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안전성은 제가 빼겠습니다. 안전성 얘기 빼고 그거 빼고 얘기하더라도 여기를 채우긴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5만 메가와트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저부하, 그 제일 밑에 있는 부하라고 해서 기저부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채우기는 이제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위에는 막 하루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거는 그 원자력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시켰습니다, 제가. 그 다음 신재생. 여러분 이거 막 바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사실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여기 답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람을 다 조절하고 이제 햇빛을 다 조절하고 이거 할 수 있으면은 제가 탈락 안 시키겠는데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계시면은 제가 어렸을 때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막 진짜 슈퍼파워가 생겼으니까 좀 나쁜 놈들을 좀 무찌를 수 있겠구나. 좀 걔네들이랑 좀 가서 좀 혼내줘야겠다. 초등학생 때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기 판매가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60조. 그럼 내가 요거를 조절하면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60조 정도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60조면은 그 6년만 벌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사고도 그 4조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악당과 맞서 싸우러 가지 마시고 풍력 발전기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가능하신 분은 없으니까 신재생, 수력 탈락.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쓸 수 있는 게 없지만 항상 기술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수요를 조절하는 건데 막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가능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전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그 방식이 옛날과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공장에서 연기 뻐끔뻐끔 내고 있는 데가 여기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이고 이 집에 있는 게 저예요. 저는 집에서 전기를 쓰든 말든 뭐 이거 사실 신경 안 써요.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고 막 불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전기를 내가 언제 쓰든 말든.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이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무심했고 대신 만들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케어를 해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했어야 됐죠. 거기에 우리가 맞춰줘야 됐죠. 근데 요즘 만들어지는 이제 특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신재생 에너지들은 사실 조절할 수 있는 게 거의 힘들어요. 대신 우리가 반대로 발전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수요를 조절해야 될 이제 필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로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전기를 쓰면은 그만큼을 그냥 이제 한전에 그냥 요금을 지불하면 됐고 약간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뭐 태양광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내가 쓴 거에서 태양광으로 만든 만큼만 빼고 그 나머지만 이제 냈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내가 만든 거 따로 쓴 거 따로 쓴 것도 내가 만약 조절한다 이러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상품화해서 이거를 다 팔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내가 수요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내가 전기를 쓰는 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알죠? 예,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막 게임이 막 한창 진행 중이고 있는데 전기를 꺼버린 거죠. 한창 진행 중이던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뭐야, 이거 있었는데, 미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화가 나죠? 이렇게 억지로 하는 수요 조절은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자는 수요 조절은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기술은 사람을 편리하게 되잖아요. 사실 제가 수요 조절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일단 이런 걸 만들면은 그 안에는 보통 이런 거 코드가 들어갑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 영상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3학년 학생이 나와서 코딩에 관심이 있는데요 막 그러던데 그런 코딩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코딩 수업 하시잖아요. 물론 이런 코딩은 좀 아니겠지만 그런 코딩이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되시면은 이제 이런 코딩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코딩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는 사실은 어떤 계산식도 써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을 싫어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만들려면은 수학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수식을 넣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수식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식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혹시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흥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수식 하나도 없죠? 예. 근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수식. 수식이 뭔가요? 그 안에 수식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뭐를 줄일 건지 아니면 뭐를 크게 늘릴 건지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전기요금을 줄이고 싶다. 그럼 전기요금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럼 내가 어디서 수익이 나는지를 수학적으로 수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목적 함수라고 하는데 영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를 늘리고 뭐를 줄일 것인지 이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력의 전기 사용량이 두꺼비집 그 용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줘서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조금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익숙하시죠? 조금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이렇게 수식을 만드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델링 전부 해보셨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지나셨으면은 전부 모델링 다 한 번씩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문제는 한번 보세요. 자, 미소라는 친구가 있대요. 이 미소는 쿠키 10개가 있는데 이 쿠키 10개를 동생이랑 나눠 먹으려고 한대요. 근데 미소가 동생보다 2개를 더 많이 먹으려면 미소는 쿠키를 몇 개를 먹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성인분들은 이렇게 암산으로 이렇게 대충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내가 풀어본다, 풀이를 써본다. 풀이를 써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풀이를 쓸 겁니다. 자, 미소의 M, 미소를 M으로 뒀어요. 동생의 D예요. 그럼 맨 위에 수식부터 볼까요? 미소랑 동생이랑 더해서 10개를 먹으면 된다. 모델링 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동생 D는 미소 빼기 2, 미소보다 2개를 덜 먹어야 된다. 모델링 된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풀이는 이제 2번 식을 이제 1번 식에 넣고 풀면은 정답이 M은 6, 미소는 6개 먹으면 된다.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델링입니다. 물론 저희가 넣는 거는 이것보다 식이 더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트레이닝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자, 아까 앞에서는 풀이가 아주 쉬웠잖아요. 그냥 수식을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손으로 풀 수가 없어요. 손으로 풀 수가 없고 이거를 어떤 이제 기법을 만들어서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기법을 갖다가 가져와서 얘한테 이제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예시를 그나마 이제 시각화시켜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풀이라고 표현한 그 어떤 기법의 한 예시인데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지금 지도에서 가장 위치가 낮은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지금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색깔이 파란색으로 진해질수록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X들은 어디가 낮은지 막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결국 다 숫자거든요. 왜냐면은 이 X의 위치가 여기의 숫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세로축의 숫자가 마이너스 2다. 그럼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이제 X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2개를 조절하면서 X를 막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거를 풀이로 풀면은, 손으로 풀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미 나와 있는 이런 기법들을 넣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막 풀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어려운 부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만든 모델, 이 수식에는 또 수식도 참 힘든 게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요. 이 수식에는 그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고 최적화 기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식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안 맞으면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식의 모양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그림 보면 다른 모양인 건 알겠죠? 이제 1차 함수라는 건 이렇게, 이제 2차 함수라는 건 저렇게, 뭐 정연파 함수 이렇게 이런 모양들이 있는 거라서 저런 모양들을 이제 잘 지켜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최적화 기법도 생각해야 되고 수식 모양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아, 내가 못 풀겠어.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거는.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럴 때 이제 인공지능을 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땐 이건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일을 대신 다 해줍니다. 대신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모으는 것도 또 이제 보통 일은 아니긴 한데, 대신 내가 전기 에너지를 예를 들자면은, 내가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니까 전기요금이 얼마큼 나오더라. 이걸 많이 모읍니다. 많이 모아가지고 나 수식 만들고 좀 힘든데 이거 그냥 너가 알아서 만들어줘 하고 데이터 그냥 다 갖다 넣고 이게 탁 누르면은 열심히 학습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모델링, 아까 말한 것처럼 수식화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풀어줍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이거는 사실 인공지능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자료인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영상,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과라는 거를 인식하는 문제를 만들고 싶어요. 사과를 모델링하고 싶은 거죠. 뭐가 사과인지. 근데 사과를 한번 모델링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사과의 모양. 근데 모양이 동그래도 사과고 한입 베어물어도 사과고 반으로 잘려도 사과고 그 색깔 빨간색, 노란색, 조금 썩으면 갈색, 뭐 초록색 그리고 저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약간 은색 바구니에 조금 이제 겹쳐서 있어도 여전히 사과인 거잖아요. 저런 경우를 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저 사과를 모델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과라는 것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컴퓨터는 다 이걸 숫자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왜 숫자인지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이 사과의 영상을 아주 확대 하잖아요. 확대하면은 이거 진짜로 저 영상 제가 확대한 거거든요. 이걸 확대하면은 약간 격자무늬처럼 색깔이 약간 이산적으로 이렇게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를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색깔이 조금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모나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이게 사실 그 네모난 구역 한 구역이 다 숫자가 달리 표현된 거예요. 이 격자무늬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저 안에 다 숫자로 표현된 겁니다. 이게. 저건 컴퓨터가 다 숫자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이든 뭐 아까 제가 말하는 어떤 에너지든 뭐든 전부 다 숫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식으로 모델링 해야 되거나 아니면 모델링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기술들을 쓰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깨끗한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아직은, 이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뭐 태양광 패널도 달고, 그리고 뭐 전기차를 충전하기도 하고 또 테슬라에서 많이 만드는 그 가정용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 가정용 배터리나 그리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조명, 뭐 TV, 뭐 냉장고, 뭐 공조기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이제 연결이 되면은 내가 뭔가 힘들게 조절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 이제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서 우리는 수요를 편하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지만 다행히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하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쓰는 것 이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고 이게 바뀜에 따라서 점점 이제 수요를 조절을 하면은 내가 뭔가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시장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그 실험에서 본 것처럼 수요를 내가 직접 혹은 억지로 조절하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내가 뭐 몇천 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게 아니면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고 억지로 조절하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술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그게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그리고 편안함을 누리시면은 되는 겁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